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는,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 메가시티를 둘러싼,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좀 잘못된 믿음들이 있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이 메가시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한 2017년 정도에 이제 국토 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지방의 어떤 그런 현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직접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이제 받았었고요. 그거를 좀 모아가지고 연구 결과를 좀 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정도에 행정구역 개편, 그 다음에 초광역권으로 우리가 왜 공간 구상을 해야 되는지, 초광역권 내에서 이런 대도시권 전략들이 왜 중요한지, 이게 우리가 가진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마지막 열쇠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구역 개편이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웠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분권 논의와 균형 발전 논의가 더 강하게 있을 텐데, 이런 그 요구의 흐름이 강해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또 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2018년 정도에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에 좀 구체적으로 적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시점에서도 그 책을 보시면은 그때의 고민들이 되게 많이 녹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론이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활권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명재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뭔가 공간 단위로 자꾸 광역화되고 있고 연계가 좀 이렇게 연계의 강도가 세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춘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선거구랑 맞물려 있기도 하고 너무나 복잡한 문제였어요. 공간 계획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순진한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2018년도에 제안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광역 지자체 몇 개를 합치는 것부터 시작을 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 정치적 수용성도 갖출 수 있다라는 것. 광역 지자체를 합친 다음에 그 광역이 힘을 가지고 버텀업으로 이런 기초지자체들을 묶어 나간다든지 아니면 연합체를 결성을 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지역 사정에 맞는 어떤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이런 초광역권 논의를 정리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대구 경북 통합 논의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부울경 그 특별 지자체 논의가 있을 때 개인적으로 자문을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허들들, 정말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학자가 책상에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나이브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꼈던 부분들을 여기다 한 4가지 꼭지로 해서 정리를 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6가지 꼭지인데요. 첫 번째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균형발전 정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간 분포가 변화하는 흐름, 그 과정 속에서 불균형이 나타나는 흐름은 산업 구조의 변화와 너무나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산업 구조 변화의 흐름은 실질적으로 이 공간의 불균형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들 내에서도 이런 국토 불균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치유책에 관련된 논의가 이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OECD에서 점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산업 구조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정면으로 저희가 저항하는 건 불가능하고 어떻게 탈 수 있을 것인가가 저희한테 이런 여러 가지 메가시티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관건이 아닌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하나의 미신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에 가보면은 이런 생각을, 특히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메가시티 나오면 여기 메가란 말이 나오니까 이 농어촌을 파괴하는 그리고 중소도시를 파괴하는 공룡도시다라는 것. 이런 메가시티 말고 조그만 지역에서의 연계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색하자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역 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근데 제 생각은 메가시티의 본질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이해가 약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 두 번째에서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게 첫 번째 미신입니다. 두 번째는 인구가 많을수록 좋다라는 믿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인구는 많으면 좋습니다. 이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집중의 경제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인구가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그 메가시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의 범위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랑 좀 이렇게 대치되는 개념이다라는 어떤 그런 논의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방자치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질문을 받았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도권에 필적하거나 대응하거나 뭐 등등 자 이런 어떤 그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수도권에 필적하는 메가시티 조성, 수도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대한데 이거를 지역에다가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애초부터 이런 시도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정리해 보고 저희가 메가시티라는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 1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어떤 그런 산업구조의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거의 뭐 한 10년 전, 뭐 한 15년 전의 흐름인데요. 여기 보라색 같은 경우는 페트롤 계열입니다. 네, 페트롤 계열이 이렇게 탑 랭크 되어 있었는데 딱 5년이 지난 어떤 그런 이후에 이렇게 주황색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5년이 지난 이후에 또 다른 주황색이 완전히 압도하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에서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디에 돈이 몰리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느 기업들이 전망이 있는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굉장히 좋은 지표로서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노란색, 그린색 기업들의 어떤 그런 약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유사한 기업들의 약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연계, 융합, 융복합 등등을 키워드로 하고 있습니다. 연계, 융합이 필요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모여야 되고요. 또 밀도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가 떠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또 대도시 중에서 교통의 결절점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 과정 속에서 도시의 융복합 환경이 점점 중요해지는 어떤 그런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것. 이런 과정 속에서 OECD 보고서에서도 연봉이 많은, Y축은 연봉이고요. X축은 도심 지향형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심 지향형 일자리들이 연봉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들은 도심을 향해서 자꾸 마이그레이션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전 국가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어떤 그런 OECD 보고서에서 바로 밑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경제 수위 도시나 캐피탈 리전이 굉장히 이렇게 비즈니스 버스 레이트가 굉장히 상위에 랭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떨어지는 지역과의 격차를 점점점 벌리면서 이런 지역 격차가 점점 크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런 현상, 제가 이제 첫 번째 이
그 그래프를 좀 여기다가 삽입시킨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일자리 문제였다라는 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일자리를 지역에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은 지역에도 사실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본의 근본은 일자리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맞는 공간 구조를 어떻게 잘 구축해야 되는지가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것. 그 아까 전 발표에서 이런 그 우명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점 전략, 거점에서 산업 생태계 전략이 너무나 중요한 어떤 그런 우리에게 과제가 아닌가.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GTX 이후의 변화입니다. 삼성역이 2개가 지나갑니다. 삼성역 2개의 GTX가 개통된 다음에 3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역교통망이 점점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곽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광역교통망을 연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외곽에서는 자족 기능도 강화를 하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거점의 기능이 점점 중심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하게 되고요. 이런 거점의 위계가 높아지고 집적의 경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서울은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울과 비서울의 어떤 그런 경쟁력의 격차가 점점점 드러나는 방식. 이런 과정 속에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자꾸 잃어가고 있고 청년 인구의 유출이 있어가고 있고요. 또 배우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상위 이계의 인프라가 빠져나가고 상위 이계의 인프라가 빠져나가니까 매력을 잃어서 또 인구가 빠져나가고 차상위 인프라가 빠져나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런 임계 인구를 지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이제 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은 직접 경제를 확보하지 않는 공간 구조로 가게 되면은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울은 상대적 격차를 점점 벌이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은 상대적인 격차를 점점 벌이면서 점점 직접의 경제를 얻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있었던 직접 경제가 점점 없어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지방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 위기의 순서는 예전에는 농어촌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한 10년 전만 해도 중소도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중소도시가 어려워지는 순서를 갖다가 랭크를 매겨가지고 지금은 이것도 쏙 들어갔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도시들, 광역시급들도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게 도시 위기의 순서였고 또 논의가 진행되는 순서였는데 이거를 반대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도 중요하지만 거점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으면은 인프라를 확보할 수가 없고 인프라를 확보하지 못하면 중소도시도 무너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 활성화의 순서는 이거의 역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전략이 실질적으로 수도권 메가시티라든가 동남권 메가시티에서 거점 전략이 굉장히 강하게 대두되는 그런 이유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70년대 이후에 거점 정책을 그렇게 강하게 써서 거점만 달려나가는 이런 불균형한 상황을 초래했는데 또 거점 전략이냐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년 전, 15년은 이런 도시계획학에서 거점이란 얘기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피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라는 얘기를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클러스터는 되는데 거점은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깨름직했던 어떤 그런 상황도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메가시티 계획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중소도시라든가 이 농어청 거점을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위계가 있고요. 대도시 거점이 있고요. 중소도시 거점이 있고요. 농어촌 내 거점, 작은 거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거점 체계를 서로 연계를 하고 이런 대도시 거점에서 중소도시 거점으로 교차 보존하는 방식 그 다음에 중소도시 거점에서 또 농어촌 거점으로 교차 보존하는 방식을 우리가 찾아야지 이게 진정한 컴팩트 네트워크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간을 굉장히 광역화 구조 속에서 보고 거점 체계를 확인을 해야 거점 간의 교차 보존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행정구역으로 가로막고 있으면은
이런 교차 보존 형식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어떤 그런 구조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정비 사업에서의 결합개발 방식이라든가 상생기금이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 체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광역 단위에서 아니면 초광역 단위에서 운영되는 어떤 상생기금의 활용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점의 개발이익을 확실히 뽑고 그 개발이익의 일부를 주변 지역과 나누는 방식을 서로 하게 된다라면은 이런 공용도시의 어떤 그런 좀 나쁜 어떤 그런 태그가 좀 걷어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가시티는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인구가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 우리가 메가시티라는 개념은 이제 박경원 박사님의 토론문에서도 나와 있죠.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인구 중심으로 사실 이야기되는 경우가 외부에 많고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메가시티는 메가시티 이전의 개념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이곳저곳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구의 크기만 보게 되면은 인구의 크기는 국제적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반드시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한 9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수도권만 해도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2,5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 500만 정도 이상이면은요, 우리가 여러 사례들을 보듯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인구 500만 이상 플러스 안에 산업의 내용을 어떤 걸 다룰 것인지, 그 다음에 도시의 경영 능력 측면에서 어떤 경영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한 어떤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한번 보시면요. 서울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나왔던 때는 집값이 이렇게 테이크업 하기 직전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실질적으로 신도시를 하는 것은 밀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집적의 불경제가 발생하는 공간이 됐었고요. 그래서 집적의 불경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외곽의 신도시를 건설해서 밀도를 하향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밀도를 하향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광역교통망을 깔게 되니까 주변 지역과 내부 지역의 이런 연계성이 점점 강화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국토 전반의 균형 발전 정책을 조금 더 소홀히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몰릴 수밖에 없었고 이런 몰리는 과정에서 집적의 불경제가 일어났었고요. 집적의 불경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신도시 정책이 강하게 들어갔었고요. 신도시 정책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광역교통망이 연계됐었고 광역교통망이 연계되는 과정에서 중심지와 주변지에 생활권이 공유되는 현상이 일어났었고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기후의 문제도 하나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20년 전만 보면 수도권의 흡입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수도권의 흡입력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의 유출을 보게 돼도 대부분 청년 인구의 유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15년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그 유출 양상이 지역 광역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 기준으로 가장 밑에 랭크도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꼴찌인 합계 출산율 OECD 국가 중에서요. 2015년을 기준으로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전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이런 2015년에 나타났던 이런 인구 쏠림 현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거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외곽에 공동주택을 대거 짓는 것. 그래서 밀도를 하향시켜서 가능한 주택 문제도 해결을 하고 청년들의 절망감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했던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수도권도 어려워지고 실질적으로 비수도권도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나온 것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출산율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한번 시나리오 1부터 시나리오 6까지 한번 보시면요. 여러 가지 정책 대안 중에서 기본적으로 한국의 도시 인구 집중도 관련해서 이거를 낮추게 될 경우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낮추게 될 경우 다른 출산율 변화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출산율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실제 인구의 쏠림 현상이었고 이게 수도권 집중 현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집중 현상은 수도권에도 굉장한 부담을 줬을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실질적으로 굉장한 부담을 주고 있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세 번째는 앞으로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잃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점점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화됐고 우리는 지금 이 지경이 됐다라는 것. 그래서 지방분권의 어떤 그런 논의들이 점점 더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변화들, 이런 변화들이 기업의 입지 선호 변화를 야기하고 있고요. 청년 인재들의 입지 선호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 둘이 물고 물리면서 공간 분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인구구조 변화까지 맞물려서 우리나라의 세 가지 메가 트렌드가 물고 물리면서 수도권은 경쟁이 심화되고 집값이 상승하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비수도권은 정주 환경이 약화돼서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어떤 그런 그래서 수도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외곽 주택 공급 노력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또 지방분권 논의가 대두되고 앞으로 이런 광역행정구역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이제 우명재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특별자치단체라든가 NPO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의 요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 정부의 균형을 바라보는 공간 단위가 다 달랐다라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공간, 균형 발전 공간의 단위와 이명박 정부의 균형 발전 공간 단위와 박근혜 정부의 단위,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단위가 달랐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세팅해 나가고 있는 현 정부에서 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광역 단위의 그러니까 우리가 메가시티 정책은 초광역권은 메가시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초광역 단위의 공간, 그러니까 벌스아이 뷰를 가지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이런 대도시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역 위기의 근본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지 못하는 일자리 부재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광역 단위의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산업 생태계를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이런 광역 단위의 공간적 그릇을 만드는 어떤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광역 단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이오가 떴을 때는 모든 지역에서 다 바이오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로봇이 뜰 때는 로봇 한다라 그랬었고 수소산업이 뜰 때는 수소를 한다 그랬고 지금은 또 다른 유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공간 단위를 만들어줌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크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피드백 구조를 갖춰주되 중앙정부가 이런 산업생태계 그 다음에 특화산업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좀 가르마를 좀 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초광역단이라든가 광역단위에서 내부의 일들을 스스로 책임지는 이런 소생활권 단위는 지자체 중심으로 가는 좀 이런 이원적 체계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해외 여러 국가들도 이런 광역 연계 그 다음에 광역 연계를 가진 여러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와의 어떤 그런 협상을 통해서 권한을 이양받으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실질적으로 그건 영국에서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 초광역 협력 사업에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위해서 어떤 권한을 이양을 받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권한이 조금씩 계속 이양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 다음에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균형 발전 정책은 실질적으로 지방 분권 정책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 지방 분권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연합체가 목소리를 키워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광역협력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게 지금 기초지자체 단위 중심의 어떤 그런 전략보다 훨씬 더 효과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것. 네 번째 비전입니다. 수도권에 필적하는 메가시티 조성을 구성하다라는 것. 저희가 산업생태계의 핵심은 거점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냐가 중점적인 어떤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혁신지구의 세 가지 요소를 보면은 딱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높은 밀도. 두 번째, 다양성. 세 번째, 높은 밀도로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는 구조. 자, 이 구조를 갖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거점에서 가장 필수적인 어떤 그런 요인이고요. 이거를 초광역권 단위로 아니면 메가시티 단위로 모든 지역에 이걸 갖출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조그만 지역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들 싱가포르 원노스 같은 경우에는 2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 2제곱킬로미터 내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은 밀도, 그 다음에 다양성, 그 다음에 소통 구조, 이거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인센티브 체계를 제대로 설계하는 것, 이것부터 성공의 경험을 만드는 것, 광역교통 결절점에 이렇게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공간 만들고, 이런 공간을 중심으로 다른 거점 지역과 연계해서 하나하나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메가시티는 전체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기보다 거점과 거점의 연계, 그 다음에 그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 인재들이 선호하는 공간, 청년 인재들이 암묵지를 축적할 수 있는 이런 문화적, 상업적 기회가 조그만 지역이지만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이 청년 인재가 주변에 거주하면서 어느 정도의 부동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정주환경이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특구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인센티브가 기업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의 존망을 결정하는 게 실질적으로 노동인력이다라는 겁니다. 노동인력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부가가치의 원천이 된 시대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이런 창의적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인센티브 설계는 이런 창의적 인재를 머물게 하고 또 일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정주환경에 관련된 인센티브가 기존 인센티브와 같이 특구 정책으로 설계되어야 되고, 그 특구 정책은 부처 간 협업을 이어야 되고, 또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거점 중심으로 공간 정책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 그게 메가시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도권 같은 메가시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지역에서는 집적의 경제를 잃고 있으니까 집적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거점 전략,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저희한테는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것.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도심융합 특구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 설계를 우명재 교수님이랑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했었고요. 이런 컨셉들이 조금 더 녹아들되 정말로 저희가 넘어야 될 허들은 부처간 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메가시티의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추를 끼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메가시티는 도시와 농촌의 상승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효과성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가 너무 많으면은 메가시티에서도 집적의 불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 서울과 수도권의 케이스였다라는 겁니다. 국토 전반에 이런 집적의 경제를 전반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구의 분포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메가시티 내에서 산업의 내용, 4차 산업혁명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구성, 그 다음에 도시 경영 능력, 이 세 가지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을까.
세 번째,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중앙이 협상력을 가진다는 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분권의 흐름과 균형 발전의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전략 중요하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교통 결절점에 온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전략. 그래서 성공의 경험을 저희가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